지배구조 혁신, 새로운 위기와 기회를 주제로 지배구조 개편 과정에서의 리스크와 전략 방향에 대해 논의될 예정입니다. 이제 그 발표하신 순서대로 그냥 질문이라기보다는 이 발표 내용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좀 포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발표가 끝나고 나서 또 다른 분 발표도 들으시면서 이런 부분들은 한번 이 제도와 관련해서 또 혹은 기업의 경영진에게 또 규제가 또 강화되는 만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대응하는 요체다. 소위 말해서 이제 한의원에서 이야기하는 혈이다, 혈을 눌러라. 이 혈을 눌리면 거의 생명이 끝난다 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라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승미 변호사님께 한 질문을 먼저 드리면요. 제가 말씀을 쭉 들으면서 느낀 바로는 이제 실무적 경험이 굉장히 풍부하신 것 같아요.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 어드바이스를 하고 그 상황별로 이제 대안도 많이 제시해 주신 경험이 정말로 풍부하신 분으로 제가 느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이슈가 있지만 이제 감사위원회가 사실 굉장히 좀 복잡하거든요. 실질적인 운영에서는 감사위원 선임도 사실 이게 그렇게 만만한 문제가 아닐 뿐더러 이사와 감사가 평상시에는 뭐 큰 이슈가 없어 보이지만 문제가 되기 시작했을 때는 정말 회사의 명운을 가르는 분들입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여러 가지 이슈로 좀 선임도 좀 복잡해지고 하는 이런 이슈에서 뭐 감사위원회보다는 차라리 감사를 선임하는 쪽으로 바꾸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부분은 실무적 경험이 좀 풍부하신 분만이 하실 수 있는 저는 말씀이라고 생각했어요. 자, 이런 점에서 이건 예고 굉장히 많은 발표를 하셨는데 지금 이제 그 자사주 소각이 핵심인 상법 개정에 따라 가지고 기업은 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소위 말해서 정부는 정책을 내면 기업은 대책을 낸다. 그래서 먹고 산다. 이런 이야기도 있듯이 대책이라는 관점에서 이승미 변호사님께서는 이제 기업의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좀 주의해서 바라보고 또 모니터링하면서 이런 방향으로 한번 미리 대비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부분이 있으면 한 가지 내지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방금 이제 감사제도 말씀드렸는데 이제 감사위원회를 둔 회사 같은 경우에 1,000억 원 이상인 회사 중에 감사위원회를 두면 2명의 감사위원회를 반드시 분리선출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순차적으로 해서 뭐 이연시킬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이 규정이 재개정되지 않고 계속 있으면 언젠가는 2명의 감사위원이 소수주주 측이 이제 진입하게 되는 상황에 이제 맞닥뜨리는 회사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생겨나게 될 텐데 아마 뭐 2년, 3년 후에 그래서 이제 감사제도를 이제 고려하는데 왜 감사위원은 그 이사의 구성원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제 감사제도를 고민을 해볼 필요가 일부는 있다라는 이제 그 의견을 하나 드렸고 그리고 이제 2조 원 이상의 상장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저는 이 전자주주총회를 반드시 병행해야 된다는 게 굉장히 그 중요한 회사가 맞닥뜨리는 중요한 이제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지금 플랫폼에 이제 주주들이 결집되어 있는 플랫폼 그 주주들이 그대로 전자주주총회에 출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라는 걸 인식하고 플랫폼의 동향을 수시로 확인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아까 이제 마지막 부분에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 우리가 주주총회에 맞닥뜨려가지고 이제 안건 설명 자료 만들고 의결권 자문사한테 설명드리고 그러면 너무 짧은 기간이고 의결권 자문사들도 주주총회 딱 직면해서 단 한 달도 안 될 거예요. 그 동안에 각 회사들의 의결권이 어떻게 행사되면 좋겠다라는 이제 보고서 이런 쓰는 게 굉장히 업무량이 가혹할 정도로 많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회사 얘기를 들어보지 못하고 이렇게 그냥 원칙대로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는데 회사들은 그런 부분에서 만약에 이제 그 다음 주주총회 2027년 정기주주총회를 대비함에 있어서는 안건 설명 자료를 좀 빨리 만들고 그리고 빨리 의결권 자문사들 그리고 기관 투자자 MPS 빨리 접촉해서 회사를 설득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된다. 그래야지 플랫폼에 모여있는 주주들이 전자주주총회에서 엉뚱한 방향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이 정말 실무 경험이 있어야만 하실 수 있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사실 이 플랫폼이라고 하는 게 사실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소액주주는 뭐 주가만 오르면 그만이지 잘 다른 거 크게 관심이 없다가도
자기가 일정 지분이 있고 그래서 이제 플랫폼에 가서 자꾸 댓글 읽고 이런저런 이야기 듣다 보면 괜히 또 흥분하고 또 뭐 여기서 나온 어떤 이야기 동조도 하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어떤 흐름이 급격히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우리 일상생활에서 많이 보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이 플랫폼의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그게 흐름을 잘 파악해서 이슈를 노출하고 거기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경향이 필요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굉장히 현실적이고도 실질적인 어드바이스이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지배권 관련해서 이 굉장히 변호사들이 살인적인 업무에 시달린다. 일시적이지만 일종의 특수겠죠. 타임 차지 많이 하시는 게 좋겠지만은 동시에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일이 막 몰릴 때 뭐 자문하시는 분도 굉장히 바쁘실 뿐더러 그 일을 하는 실무자분들도 기업에서 여러 가지로 많은 부분들을 좀 생각하시기도 쉽지 않은 시간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생각을 해놓아야 합리적으로 대응이 될 것이다 라는 또 말씀으로도 저는 해석을 하였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김규현 변호사님께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김규현 변호사님께서도 사실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에 있어서는 실무와 이론 모두가 거의 최고급 이제 전문가로 평가를 받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기본적으로 현 정부의 공정거래 정책과 공정거래 정책을 쭉 설명을 좀 하셨고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솔직한 표현 하나를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뾰족한 방법은 없다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루션은 찾아내야 된다 또 찾아낼 것이다라는 말씀을 이제 나중에 이미지로 이렇게 영화의 그 마션이라고 기억하는데 그 영화 이미지까지 이제 덧붙이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김규현 변호사님께 제가 또 한번 한 말씀을 또 부탁을 드리면 지금 이제 공정거래 정책 자체는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있고 또 뭐 사실은 공정거래라고 하는 취지에 대해서야 누가 부인하겠습니까? 그것은 당연한 것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담합이라든지 시장 불공정 시장 거래를 하지 말라는 측면에서는 강화는 되고 있습니다만 또 그런 면에 있어서는 또 어떻게 보면 조사가 너무 심하다 보면 너무 또 지나친 이제 과징금이나 형벌이 나올 수도 있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취약한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도 기업들이 가장 그래도 조심해야 되고 가장 주의해야 될 부분들은 어떤 것인지 만약에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 현 시점에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주 어려운 사실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제 제가 요즘 거의 고객들에게 많이 하는 얘기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우선 지금 아직 이제 1년 차, 막 1년이 됐지 않습니까? 새 정부 출범이요. 보통 새 정부가 출범하면 1, 2년 정도는 굉장히 어떤 어젠다를 가지고 정책을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 강대강으로 사실 정부하고 정책에 대해서 어깃장을 놓는 건 굉장히 리스크가 큰 행동이기 때문에 요 1, 2년 동안에는 정부에게 직접적으로 반대를 하기보다는 좀 명분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핵심 포인트에 관해서 어떤 단체, 경제단체의 입을 빌어서 좀 정책적인 조언을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뭐 사실은 그런 행정예고라든지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제출 같은 것들도 저희가 기업이나 또는 경제단체들을 대리해서 하기도 하는데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개별 기업 입장에서는 이건 이제 어디까지나 집단적인 얘기고 그다음 개별 기업 입장에서는 현재 공정위가 여러 가지를 이제 전방위적으로 조사를 강화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리스크가 크고 공정위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결국에는 담합과 대기업 집단 규제 이 두 개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우선 담합은 현재 걸리면 워낙 과징금의 제재 수준이 높고 그 뒤에 민사소송이라든지 줄줄이 걸리고 있는 데다가 자세히 말씀드리진 않았습니다만 공정위가 최근에 정보교환 담합이라는 규정을 신설을 해서 과거에는 이제 정보교환만 하고 그것이 담합의 합의로까지 입증이 안 되면 처벌을 못하던 것들에 대해서도 지금 공정위가 담합으로 처벌을 시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원가 지금 최근에 미이란 전쟁처럼 원가가 상승하는 이 시기에 자칫 잘못하면
전혀 회사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마치 가격 인상을 같이 논의한 것처럼 공정위가 판단하게 되고 그것이 제재가 되는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담합의 리스크를 다시 한번 좀 들여다보시고 과거에 이런 부분들은 처벌이 안 됐다고 해서 안주하지 마시고 담합의 리스크를 다시 한번 좀 심각하게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기업 집단 규제 관련돼서는 아까 TRS도 잠깐 얘기했지만 공정위가 과거에 문제 삼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지금 입장을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두 분야에 대해서는 과거에 문제가 되지 않았다 이것만으로 안주하시지 마시고 다시 한번 전체적인 점검을 하셔서 대비를 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상당히 좀 의미 있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좀 선언적이지만 제도 관점에서 사실 뭐 흔한 말로 서슬퍼를 때 이런저런 이야기 내는 게 좀 사실 좀 예기치 않은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개별 기업 관점에서는. 그래서 명분을 확실하게 확보를 한 다음에 단체라는 게 뭐 집단이라는 뜻보다는 어떤 경제인 단체들을 내세워서 혹은 이제 내세운다기보다는 뭐 중심으로 해서 합리적인 어떤 대안을 혹은 제도 개선 방안을 만드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이시고 개별 기업 관점에서도 참 의미 있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요즘 뭐 사실 원자재 등등등 환율 등등이 다 원가 상승 요인인데 이런 시점에 담합에 대해서 의심도 샀다가는 큰일 난다라는 말씀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흔한 말로 동종업계 친선동업 골프 같은 것도 안 치는 것도 좋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예. 그 정도로 조심해야 되겠다. 그다음에 대기업 집단 규제도 과거에는 괜찮았으니까 지금도 괜찮을 것이라는 생각은 조금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표현도 참 현실적인 것 같습니다. TRS는 저희 CEO스코에서도 한번 TRS를 활용한 뭐 이런저런 부분들을 한번 분석해 본 적이 있는데 일종의 뭐 약간 우회 경로이긴 합니다만 이런 부분조차도 이제 규제를 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이제 어디에서 어떤 부분이 들어올지도 모르고 그 영역으로 확장될지도 모르겠다고까지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의미 있는 조언이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흔히 이럴 때 쓰는 표현 the last but not the least라는 표현을 쓰죠. 네. 마지막이지만 또 가장 중요한 분이신 정석효 대표님께 여쭤보겠는데 그 행동주의 펀드 공격과 대응 방안을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제 이 행동주의 펀드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고 뭐 흔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대주주의 사실 전횡적 측면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감시하고 조심하게 하면서 또한 기업 경영의 합리화를 높이는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또 동시에 또 행동주의 펀드는 펀드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이유 불문하고 수익률만 높이면 그만이에요, 사실. 그런 점에서 무분별한 기업 사냥에 희생물이 되어서는 또 안 된다는 측면은 또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의 입장에서. 그런 점에서 이제 앞으로 이런저런 이제 제도적 변화 속에서 행동주의 펀드의 활동 범위가 넓어지고 또한 다양한 형태의 뭐 소액주주라든지 소액주주 운동과 연결을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서 현재 기업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미리 어떤 영역에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행동주의 펀드의 부작용이 분명히 있고요. 그래서 행동주의 펀드에 이제 규제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21년도에 그 상품펀드 제도 개편이 있고 난 뒤에 펀드가 많이 양산이 됐고요. 그래서 지금 그런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는 걸로 보고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뭐 행동주의는 아니지만 뭐 행동주의 포함해서 기업을 인수하고 난 뒤에 부실 경영으로 이어지는 이런 경우도 있고 근로자의 지위가 약화된다든지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최근 그 정부 여당에서도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서 우리 행동주의 펀드의 활동 내역을 공개를 하도록 한다든지 임원 보수 내역들을 공개한다든지 또 자산 운용할 수 부채 비율 한도를 설정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 입법 개선이 추진되고 있거든요. 분명히 이제 그래서 행동주의 펀드로 인한 부작용도 이제 사회적 감시 하에 놓여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기업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될 만한 문제는 여전히 기업의 현실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기업들은 여전히 이제 행동주의 펀드의 공격에 노출되어 있다. 앞으로는 아까 AI를 말씀드렸지만은 모든 기업이 이제 분석을 통해서 쉽게 공격에 노출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들은 우리 회사는 괜찮지 이런 생각보다는 우리 회사도 언젠가 공격당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진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펀드 자체가 많이 행동주의가 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런 영세한 펀드들도 많잖아요. 우리 글로벌 펀드는 워낙 자본 규모가 크지만은 영세한 펀드들은 작은 기업을 공격을 하거든요. 그래야 아까 이제 대기업의 소수 소액 지분을 확보하는 방법도 있는데 작은 기업은 지분 확보가 좀 더 상대적으로 용이하기 때문에 아마 그 이제 기업의 규모를 가리지 않고 예전에는 이제 뭐 삼성물산이라든지 아주 대규모 기업만 그랬지만은 지금은 실제 그 최근 주총에서 보면 작은 기업들도 여전히 그 공격 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작은 기업들도 언젠가 공격을 당할 수 있다는 그런 경각심을 가지고 기업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그 특히 이제 뭐 우리 흔히 요즘 밸류업도 나오지만 PBR이 1 미만인 기업들 이제 그 거래소에서 막 그 공시효과를 그 PBR 1 미만인 기업들에 대해서 공시를 업무적으로 하도록 그런 제도 개선도 올 연말에 시행될 걸로 보입니다. PBR 1 미만인 기업은 뭐 여러 가지 이제 행동주의 그 공격에 노출되는 기업 유형들이 있는데 특별히 PBR 1 미만인 기업들은 뭐 객관적 수치상 좀 더 주의를 기울이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혹시 거기에 제가 하나 예. 첨언해서 조언을 하나 드릴 수 있을까요? 그 행동주의 펀드든 이제 회사의 경영권이든 어쨌든 이제 도전이 있을 수 있는 회사들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올해 초에 자문한 경험 하나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나라 그 자본시장에서 이제 공시제도 관련해서 굉장히 큰 변화 하나가 올해부터는 주주총회 결과를, 작년까지는 주주총회 결과를 가결, 부결 이렇게만 공시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주주들이 참석하고 얼마의 주주가 최대 주주한테 우호적이었는지 이런 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올해 주주총회부터는 전체 발행 주식 총수 기준으로 각 안건에 대해서 찬성 몇 퍼센트, 반대 몇 퍼센트, 기권 몇 퍼센트 공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최대 주주의 지분 더하기 우호 주주가 얼마나 견고하게 있는가, 반대율은 얼마나 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주들의 동향이 공시를 통해서 바로 파악이 되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정기주주총회에 저희가 자문을 했던 회사 중에 하나는 이제 지분이 한 26, 7% 남짓이고 주주들이 이제 막 분산되어 있었는데, 이 회사는 행동주의 펀드의 공격을 받기가 매우 취약한 그런 좋은 먹잇감인데, 이런 그 먹잇감이 언제든지 될 수 있는 상황인데 그거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다른 먹잇감이 많은데 우리는 가장 마지막에 찾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번 주주총회는 의결권 대행에서 권유할 때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이제 행동주의 펀드가 아직 안 나타난 때니까요. 그래서 최대 주주 지분율 한 26% 있고 각 기관들이든 일반 주주든 뭐 거의 과반수 이상의 주주들이 우리를 지지하고 있다. 찬성률 50몇 %, 반대 거의 없고. 이렇게 해서 이제 공시를 딱 한 거죠. 주주총회 끝나고. 그러면 일단 행동주의 먹잇감에서는 아마도 여기는 예외적으로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회사들이 내년 정기주주총회도 이제 행동주의 펀드들은 이제 지분을 취득하면 이제 좀 찌르잖아요, 회사들을. 그런 동향이 아직 있기 전에 첫 번째 그 주주총회에는 가급적 그 주요 이제 기관들이든 소수 주주들이든 최대한 의결권을 규합하도록 좀 노력을 하시고, 회사의 지배주주가 주주들의 지지를 받는 견고한 회사다라는 거를 조금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주총회 때는 그런 노력을 좀 하면 행동주의 펀드 먹잇감에서 조금 후순위로 밀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정말 좋은 말씀이십니다. 우리 그 정석호 대표님 말씀도 뭐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견기업도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리고 PBR 1 미만 기업은 지금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 타겟의 대상으로 좀 올라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 이승미 변호사님께서 소중한 한마디를 덧붙여 주셨는데, 이런 부분도 굉장히 실무적으로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기업 경영도 이제 정도를 걷고, 그리고 이제 다양한 투자자와 또 나아가서 이해관계자와 정상적으로 소통하면서 정도를 걷는 쪽으로 가지 않고서는 사실 참
그 경영이 좀 어려운 시대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인 어려움은 많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큰 사회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그 속에서 어쨌든 대책을 마련하고 또 추진하는 환경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상 시간보다 한 15분 정도 뭐 오버됐습니다만은 또 그 이상으로도 가치 있는 시간이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발표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드리고 주최해 주신 히오스코에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